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경계인의 북한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아, 김도주 목사님 건강하시죠? 예, 요즘 목 감기가 좀 들어서 하여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김일성은 항일 독립투사가 아니다. 이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어린 나이에 소련 공산주의에 물들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며 1912년 4월 15일 평양 만경대에서 태어나 13세까지 평양 칠곡 창덕 소학교에 다니다가 14세의 아버지 김형직이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자 평양을 떠나 만주로 간다. 15세의 아버지 김형직은 병으로 죽게 되면서 16세에 만주 길림 무송 육문중학교에 입학해서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된다.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조선공산 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적발되어서 육문중학교를 중퇴하고 만다. 육문중학교 중퇴자 김일성의 공식 최종 학력이 되었다. 그 후 김일성은 18세에 조선혁명군 길강 지휘부의 대원으로 가입한다. 그러나 조선혁명군 길강 지휘부는 조선혁명군 속에서도 공산주의 좌파 추종 세력으로서 원래의 항일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 만주 지역과 중국의 공산화를 위한 좌파의 투쟁 조직이었다. 이 길강 지휘부는 항일 투쟁은커녕 도리어 그 당시 항일 독립운동 조직인 조선혁명당이나 국민부 등 순수 독립운동단체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었다. 김일성은 그 당시에 가난한 화전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마르크스 레닌의 이론을 설파하면서 억압받는 이들에게 유토피아적 공산주의 우월성을 선동하였고 많은 추종자들을 모을 수가 있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추종자들과 함께 소위 빨칠산 활동에 가담하게 된다. 이 빨치산이라는 뜻은 러시아식 발음 빠르찌잔을 한글 발음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게릴라식 저항군을 뜻한다. 그리고 이 게릴라 빨치산 활동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한 것보다는 만주 일대의 중국 공산당들과 힘을 합쳐서 마르크스 레닌의 혁명 과업을 위하여 당시 제국주의 침략국인 일본군들을 대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일성의 어린 시절과 초기 이제 김일성의 초기 이제 이야기를 다루셨습니다. 예. 여기에 그 김일성이를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김일성에 대한 그 과거의 역사가 이쪽 우리 남한 사회, 한국 사회에는 그렇게 또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알면 조금 알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그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수령이 될 때까지의 그 업적은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북한 역사에서 보면은 김일성이는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독립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걸 속인 거죠. 예. 속여가지고, 무장투쟁을 한 걸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래야, 자기의 어떤 그런 활동의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국 공산화 좌파 조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초기 활동이. 이게 주로 예. 그때 중국에서 활동했으니까, 그게 무송 지역 그쪽으로, 이제 장백산, 지금에 보면 백두산, 그쪽으로 해서 활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쪽 연변주까지 이렇게 활동을 넓혀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 드신 글을 보면은 이게 네. 아예 그냥 순수 독립운동가들을 오히려 그냥 죽인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조선 역사에는 그게 아마 제대로 나오는지 는 모르겠는데,
내가 뭐 조선 역사를 파헤쳐 보질 않아서. 근데 김일성이가 활동했을 당시에 그때가 이제 그 중국이라는 이 만주 쪽도 전부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조선인들 중에서 그래도 당시에 좀 학식이 있었다거나 네. 아니면은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민군, 신민부, 예. 뭐 정의부, 참의부 뭐 예.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아, 예. 예, 그때 이러한 그 조직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무송 지역에 있었어요. 예. 무송에. 무성이라는 데가 참 예, 특이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무송 지역 안에 이러한 그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만든 그 조직체지요. 예. 예? 그때는 뭐 이게 고무신 신고 무장활동을 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전부 뭐예요? 자기들이 우월하고 자기들만 독립운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절인데도. 그러니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일제시대에 일본 강점기 시기에 그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조직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내가 왕이니 이걸 따지고 있었으니 이 김일성이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환멸을 느낀 거예요, 김일성이가. 이래 가지고서 이 미개한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나라를 세우겠는가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거기서 싹트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그 참의부라든지 정의부라든지 이런 시민부 이런 쪽에서 활동했던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뭐 유실무명해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를 보면서 야, 그렇지. 무슨 나라를 위해서 독립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남의 나라, 남이 지배받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래. 정신 차리고 그야말로 뭐 나라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어야지. 왜 전부 벼슬 때문에 싸웠느냐 이 말이야. 내가. 그 부서를 나눠놓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예. 그게 내가 기도 안 차던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나서. 이게 바로 우리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조선민족들의 아주 특이한, 그야말로 이거는 어떻게 락스에다 빨아도 빨아지지 않은 그런 인간 정체성들이 거기 다 있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서로 네 편 내 편으로 싸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 시절에 비하면. 일제 치하에서도 그랬다. 그렇죠. 아니 나라가 뺏겨 있고 당장 지금 뭐 나라를 찾겠다고 하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라를 찾는 일에만 정신 팔았어야 되는데 서로 감투 때문에 싸웠다 이 말이죠. 도망 다니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김구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김구를 여기서 배운 사실이 하나도 없어. 중국에서 내가 김구 역사를 다 배웠어요. 응? 김구도 그 싸움꾼 중에 한 명. 그렇죠. 예. 참. 이게 말이 이상한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은 훌륭한 독립운동가 했어, 이거 누구 했어, 뭐 이게 했잖아. 그래갖고 옛날에 그 조금 자료 가진 거, 물론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또 누구 뭐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안중근. 안중근. 그런 사람들은 그 역사 조금 있는 거예요. 그거 지나고 난 뒤에 없어. 근데 그 안중근의 아들은 일본으로 가서 누구의 아버지 배신해버려요. 그렇죠. 걔 이름이 누구더라? 안익인가? 뭐,
뭐예요? 예, 아들 이름이 안중근 아들이 그랬다고. 앵세. 예. 그래 그런 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아들 자체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중근 같은 경우도 이게 대한제국이나 아니면 서구적인 그 백성들을 위한 그거보다는 왕정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고종을 위해서 그 살을 한 거니까 아마 그게 우리는 보면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도저히 이 마인드가 이게 나는 이걸 역사를 파헤쳐 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면서 봤을 때 뭐 독립운동을 했다면 누구나 다 아주 멋진 신사로 이렇게 자꾸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김일성이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걸 들여다 보니까 정말 이게 허접한 독립운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독립운동이보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요, 김두한이 말고 김두한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김좌진. 예, 김좌진. 예. 순전히 이거 전부 마적단이었다고 이 사람이. 김좌진 장군조차도. 예, 조차도.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장군이니 어쩌니 이렇게 포장해놨어 이거. 예, 실상을 밝히기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예. 있는 그대로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실수한 거 잘한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지. 예. 예? 그걸 내가 여기에서 배운 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학교 좀 다니다 난 가버린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45년을 미국에 살았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역사를 배워서 갔으면 얼마나 배워갔겠어요. 한 인간을 미화시키는 게 그게 우상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꼭 미화시켜야만 되는 그것도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고 그냥 미화시켜가지고 그렇죠. 포장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런 거를 누구한테 이 역사의 이러한 상황들을 나는 중국의 역사학자들로부터 배웠어요. 우리 연변대학교 역사학과 거기에 교수들이 저한테 사사한 거예요. 이거 다.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해서는 눈도 안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이쪽의 학자들하고도 많이 세미나를 해봤다는 거야. 불러서 한국으로 오게 해가지고. 말을 해보면 전혀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왜? 중국 사람들이었고 또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 지역 자체가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포장할 거 없이. 그냥 포장할 거 없이 뭐 이쪽에 대해서 뭐 누굴 포장해서 띄워줄 일이 없잖아요. 한참 때만 더 나가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내용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참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끝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만주 공산당 활동에서 소련군으로 입대, 김일성은 28세에 일본 군경의 화적 토벌 작전에 쫓기자 자기의 대원들 몇 명과 함께 급기야 만주 일대에서 소련으로 도피한다.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우여곡절 끝에 30세에 소련군 대위로 임명되면서 조국이 해방되는 33세까지 김일성은 5년간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 종주국에서 더욱더 철저한 소련 공산주의 신봉자가 된다. 조선이 해방되자 김일성은 소련군 소자로 진급되면서 소련군과 함께 조선 국내 진공작전에 참가하면서 1945년 드디어 평양으로 귀국하여 막강한 소련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국내 정치활동으로 들어간다. 사실 김일성은 젊은 시절부터 소련군 장교 시절 때까지 독립운동을 위한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만주와 중국의 공산화를 위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으며 그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일본군들과 대적했을 뿐이었고
1940년 후반부터 해방되기까지 5년간은 소련의 목적에 맞는 소련군의 일원으로서 소련의 앞잡이 활동을 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당시 소련군들은 도리어 조선의 독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채용하고 항일투쟁을 하는 조직들을 탄압하는 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김일성은 그러한 소련군에 가담하고 있었으므로 사실 김일성은 조선 독립을 위한 항일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민족 반역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에게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조선인들은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만주 지역에서 발생한 민생단 사건은 중국인들이 조선인 1000여 명을 학살하는 대참극 사건이었다. 힘없고 나라가 없는 백성, 민족들은 서로의 상호 덕실 관계를 떠나서 어느 나라 국민들에게도 천대받고 멸시받는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하여튼 김일성은 조국 해방 후 평양으로 귀국하면서 소련 공산주의 이론으로 정신무장하고 소련의 지시하에 조선을 공산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가담하였으며 급기야 1948년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북한 최고의 권력자로 부상하게 되며 후에 소련 스탈린의 재가를 받고 소련제 탱크를 앞장세워서 6.25 동족 전쟁을 일으키며 오늘날까지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 되었다. 여기 이제 목사님이 김일성에 대해서 아주 민족 반역자였다고 아주 막 신랄하게 지금 막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저도 이걸 북한에서 그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이게 중국의 무송에 있는 박경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일성을 너무 잘 아는 그 그렇죠. 집안 통해서 직접 들었으니까. 김일성이를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네. 사람이라면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날 만났을 때가 그때 이분이 약 한 나이가 거의 한 70 정도, 70은 좀 안 됐겠어요. 그때 만났거든. 결국 김일성도 자기 살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김일성이라는 그러한 그 당시에 걸출한 인물이 그래도 조선 사람이었지고 또는 뭐 어쨌든 북한의 원흉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민적으로 보면 원흉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부분이 있다. 뛰어난 부분이 있죠. 그 정도의 그런 아수라판 같은 그런 이 경계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국제적인 환경, 지형적 자체가 그렇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한 나라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사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거를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 김일성이가 이제 그 소련 군복을 입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북한에 가면은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그림 자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김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김일성의 시작이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것이 이제 원흉이 돼가지고 오늘날 북한이라는 곳이 완전히 고착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을 이제 좀 더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잘 분석해서 민생단 사건이 뭐 좀 이게 민생당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이게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주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때 이제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
배반하는 그러한, 이게 반대파 쪽에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작당을 일으키는 거죠. 김일성이의 어떤 그런 활동 자체를 좀 위축시키기 위해서, 김일성이는 이미 러시아하고의 소련 군부에 밀착되어서 있었던 사람이고 그 세력에 힘이 있고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이런 주민들 이게는 중국인들,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습격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발발을 했는데, 그걸 이제 김일성에게 뒤집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걸 김일성이가 그때 까딱 잘못해서 그때 김일성이는 그 역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련에 지원받아가지고 무사히 이걸 넘겨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해버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김일성의 일생일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000여 명이나 죽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폭동을 일으킨 거지. 김일성을 반대하는.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하면 모함해버린 거죠. 요 역사는 북한 역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역사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이게 나중에 좀 더 뭐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김일성과 함께 이제 북조선을 세우는 과정에 함께 했던 빨치산 혁명동지들이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김일성이가 이제 독립운동가 조선인들을 죽였다는 거는 실제로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독립할 수 있겠나, 이게. 독립이 아니고, 그거는 순전히 김일성이는 북한 지역을 장악할 목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가 주도해가지고 남침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싸움도 몇 년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난 뒤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은 이걸로 소련 쪽에서도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로 끝나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하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게 남과북이 이제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한참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좀 할 일이 많았죠.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뭐 김정숙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김정숙이가 나오게 되는데, 김정숙이는 김일성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립니다. 1917년생일 거예요, 김정숙이가. 근데 김정숙이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났느냐. 김일성의 초기 활동과 이제 북한의 이제 평양으로 입성하는 이런 초기 활동들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번 시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번에 이제 김일성에 대한 자세한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경계인의 북한 이야기 14번째. 다음번에 이제 14번째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